자,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정말 짧게 찍 적혀 있죠. 근데 별 표시해 두시고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니까 책의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성의 없게 내용도 좀 자세히 안 들어가 있는데, 자, 바로 우리 앞 시간 마지막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 썼었죠.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분계를 보면 차변에 퇴직급여 얼마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이렇게 분계를 해서 모아두는데, 이 분계를 하는 이유는 장부상으로 적립해 두는 거고 회사가 비용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퇴직금을 모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가 퇴직금을 매년 발생한 만큼 따로 별도의 통장에다 돈 모아두고 하는 회사는 거의 드물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장부에는 다 이렇게 처리해 놓고선 만약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직원들의 퇴직금을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하지 말고 퇴직연금 상품회사에다가 가입해서 그 제도를 이용하도록 이제 세법에서 유도를 했고, 자, 그 유도는 옛날부터 일어났어요. 왜냐면 시작이 IMF 때 시작됐거든. 그때 기업이 부도 나면서 퇴직금 못 받고 길거리 나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신용카드 난이 일어났죠. 이렇게 카드를 썼다가 아니고 시작이 카드사에 가서, 저도 그때 어린 나이인데 신용카드가 5개 있었어요. 누구 형부가 뭐 해서 어떻다 뭐 하니, 형님이 잘려가지고 카드사 갔다 그래서 막 5만 대만 카드 다 받아가지고, 어린 저한테 20대인 저한테 카드 한도가 막 2,400이고 그때 당시 큰 돈이었어요. 막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난리 난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퇴직금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상품에 가입하라 그랬는데, 기업들이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얘가 비용이죠. 이 비용을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한 방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도 기간을 5%씩 매년 줄여왔어요. 비용 인정해주는 금액을 줄이는 걸 5% 줄였는데, 2016년도에 한도가 0원이 됐어요. 2016년도로 끝났어요. 한마디로 회사가 설정해 주는 건 단 1원도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줘요. 상품에 가입 안 하면. 이건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냐면, 우리 직원이 조금만 있어도 1년 퇴직금 생기는 게 1억 정도 돼요. 근데 법인은 웬만하면 20% 구간받고 있어요. 10% 구간은 2억밖에 안 되니까. 법인이 1년에 2억밖에 안 벌면 작은 회사죠. 그럼 20%면 난 딴짓 안 했는데 비용 1억을 인정 안 한다? 그럼 세금이 2천만 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지방소득까지 하면 2,200이. 그럼 법인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전부 다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퇴직연금 상품 문제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얘는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년퇴직하기 전까지는 얘는 안 없어져요. 99년도에 없어진 국민연금 전환금도 아직까지 장부에 살아있어요. 99년도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이전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 정년퇴직 전부 다 끝난 게 아니거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세대 때 생겼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에는 한 2050년 돼야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갈 거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생각을 하시고 이 상품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상품은 기업이 사용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 기여형 상품하고 DC형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품이 있어요. DB형으로 해서 퇴직연금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상품의 차이점은 이 연금 상품의 운용 주체예요. 납부는 우리 회사가 납부를 해주는 거예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만큼 연금 상품 회사에다가 가입해서 돈을 내는데, 확정기여형의
운영 주체는 종업원이에요. 직원들. 이 연금 상품을 운영하는 사람이 종업원이에요. 그런데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운영 주체가 우리 회사예요. 여기에서 얘 둘이의 성격이 완전히 첨예하게 달라지게 돼요. 자, 그럼 이 운영 주체가 종업원이라는 건 우리 회사가 납부만 해주는 거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만큼 직원 이름을 명의로 만져 있는 퇴직연금 상품에다가 납부만 해주는 거지, 이 연금 상품을 어디 펀드에 넣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결정은 직원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운영 수익을 가지면 직원이 더 가져가는 거고, 망하면 직원이 퇴직금이 작아지는 거예요.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우리 회사는 퇴직 증명원만 퇴직연금 상품회사에 보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가 해약되면서 직원한테 퇴직연금 상품회사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그러면서 이제 연금 상품 가입 바로 꼬실 거예요. 이제 그게 상품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납부만 하면 끝이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려요. 퇴직급여라고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얘는 우리 회사가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연금 상품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데 운용 주체가 우리 회사예요. 우리 회사가 해약해서 관리하고 어느 상품에 가입하겠다도 우리 회사가 같이 서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서 줄 수도 있고 연금회사가 그만두면 납부할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계정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자,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성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 신생회사들은. 근데 옛날부터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던 회사는 그대로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채의 차감 계정으로 설정을 해요. 근데 자산이든 부채 차감 계정이든 어차피 장부에 적혀 있는 위치는 차변인 건 똑같죠. 부채가 대변인데 차감 계정은 반대인 차변일 거고, 자산으로 처리해도 성격 차변이라서 얘 퇴직연금 운용자산 계정 과목의 분계 방식은 똑같아요. 얘 성격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런 거의 차이예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문제는 단순해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되어 있는데 확정기여형이다, 확정급여형이다에 따라서 이 계정 과목을 아냐라고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 타입이에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얼마를 납부했다. 그러면 급여형이면 대변엔 돈 줄 거잖아.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써야 되고,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단순하게 계정 과목만 가지고 보면 급여는 한 번만 주죠. 상품 이름에 급여가 없으면 계정 과목에 급여가 있고, 상품 이름에 급여가 있으면 계정 과목에 일단 급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 계정 과목부터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운용 수익. 연금 상품이니까 얘는 펀드나 이런 거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운용 수익이 나올 건데, 확정기여형은 종업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아마 지인들 중에도, 아니면 여러분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 연금 상품이래. 퇴직금 가지고 펀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확정기여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 가지고 펀드 하시면서 우시는 분 꽤 많아요. 수익은 코딱지만큼 나고 망한 때는 퇴직금 반토막 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해보고 싶어서 이걸 많이 손했다가 실패보는 사람이 90% 넘어가니까 거의 대다수가 이걸 원해요. 퇴직금 보장받자. 근데 회사 입장이 회계 담당이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회계 처리가 엄청 편해요. 납부하고 비용 처리하고 끝. 다음부터 신경 절대 안 쓰니까. 그리고 나중에 법인세법과도 이거 엄청 편하니까 이걸 원하는데, 직원들이 이걸 원하는 추세로 가 있어요. 퇴직금은 보장받고 싶은 거잖아요. 옛날에 펀드 같은 거 내 돈 가지고는 못하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해보고 싶은 마음에 했다가 손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퇴직금 날라가면 또 마음이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좀 선호하는데, 이거는 직원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용수익이 나도 직원이 좋은 거니까 우리 회사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줘요. 운용수익이 나든 안 나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회사 장부 쓰는 거니까
이건 직원 지원차 좋은 거고.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우리 회사가 운용수익이 나면 이 돈만큼 작게 내게 되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더 높여줄 거예요. 그래서 분계를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금액, 이거 자산 금액을 높여주고,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라고 해서 분계를 할 거예요. 이자 수익이다라고 해서. 자, 우리 세법에서는 이자 수익이라고 쓰고 회계에서는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러니까 회계라는 건 회계사회 쪽 관련된 시험들은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 쓰고, 왜냐면 그 회계 쪽에서는 계정 과목을 좀 중요시 여겨요. 좀 구분도 하고 자기들이 따질 거라서. 그런데 세법에서는 이건 뭐 어차피 똑같은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는 그냥 이자 수익이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쓸 거예요. 영업의 수익으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분계도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서 답 없으면 없어. 이게 나올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연금상품 운용수익 나오면 이 분계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쟤는 나올 일이 없거든. 우리 문제에 답 없으면 회계일급에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뭔가 분개해야 되니까 쟤는 나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나올 거니까 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도. 사실 14년, 15년, 16년까지는 매회차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한참 뜨거운 때였어요. 그때가 10년도에 한도가 제로가 되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법인들도 다 인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그 정도 많이 냈으면 사람들이 알겠죠. 그래서 1년에 3번 나와요. 그럼 2번 중에 한 번은 나오죠. 그래서 이거 나오면 어렵게 나온 거고, 납부하는 거 나오면 그렇게 그냥 펌하게 평소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242페이지에 기업의 세금. 이건 앞쪽에서 했던 건데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우리 부채 있는 쪽까지를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법인에 대한 세금인데 전에 제가 선납세금 설명했나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원천납부세액, 원천징수 당한 걸 원천납부세액이라 그래요. 그리고 중간연합세, 전년도 전체의 총 납부한 세금의 절반을 내거나 혹은 수시부과액이 있거나, 그건 우리 낼 때 평소에 선납세금이라고 써뒀다가 기말에 이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하는 거라 그랬죠. 얘 빼고 나머지 낼 거야 라고 정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납세금이었어요. 자, 근데 기업의 세금에 세금과 공가라고 적혀 있죠.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많이 써요. 다양한 곳에 써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할 때도 세금과 공과 처리한 거 가지고 비용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하는 명세서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세금과 공과금은, 자, 세금과 공과라고 쓰는 것도 있고 공과금까지 쓰는 것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얘는 우리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있죠. 자, 예를 들면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자, 얘 계정 과목 성격은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비용. 우리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공장 건물 부동산세가 나왔다 500번대, 본사 건물이다 800번대로 선택하면서 쓸 거예요. 또 벌금이나 공과금들도 쓸 거고, 그리고 업무 관련 협회의 일반 회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가 대한상공회의소 회비.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그 협회비 내는 것도 우린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데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지 업무하고 관련 없으면 기부한 거예요. 기부금이라고 할 거예요. 업무하고 그래서 업무 관련이라 그랬죠. 또 업무하고 관련 있는 곳에 일반 정기적으로는 일반 예비해야 되지 특별 예비로 더 내면 그것도 우리 업무 관련 있는 곳에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예비까지만 우린 세금과 공과금이다라고 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자동차인데 이거 자동차세. 자동차 취득할 때 들어가는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라고. 그런데 자동차세는 취득할 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나오죠. 여러분들 자동차세 차 있으시면 다 내고 계시죠? 시시당 200원. 그리고 연식에 따라서 할인율 적용돼 가지고 나오는 그 자동차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거니까 세금과 공과금이라 쓸 거예요. 본사 자동차다, 본사 승용차다, 영업부 승용차면 800번대 세금과 공과. 공장 화물차의 자동차세다 그러면 500번대의 세금과 공과. 그래서 자동차세를 이제 나중에 저와 같이 차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차량 유지비라고 또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취득세가 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 그 외에 자동차에 들어간 돈은 차량 유지비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개정 과목이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니까 내는 거 좋아하겠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다라고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취득세 등록세인데 지금은 등록세 명목이 없어졌죠. 명칭이. 그죠? 그냥 우리 다 취득세라 그러는데 세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명칭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취득세가 2% 우리 일반적으로 승계 취득인 경우에 취득세 2% 그리고 그 등록세가 2.2%였는데 저도 등록세가 없어졌다 그러길래 세금 싸졌나요 봤더니 취득세가 4.2%예요. 이거 우리 바보로 하나. 그죠? 한마디로 그 등록세 이름이 없어진 거죠. 그죠? 그냥 이름만 사라진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놈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다음 우리 근로소득세는 우리 앞에 원천징수할 때 있죠. 자, 이 원천징수할 때는 직원 월급만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원천징수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돈 받는 사람이 세금 낼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는 자에게 그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떼고 주고 그 세금은 그 지급하는 자가 대신 납부하라는 게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예요. 그래서 월급 줄 때도 떼고 주고 그거 말고도 우리 직원 퇴직금 줄 때도 떼고 주고 또 사업소득으로 3.3% 우리 뗀다고 말하는 건 0.3은 지방소득세예요. 근데 소득세 3%도 떼고 주죠. 그 떼는 걸 전부 다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일시적으로 강연하러 와가지고 직원들 교육하고 가면 이걸 교육훈련비다 이런 식으로 저와 같이 나중에 비용 계정하고 쭉 볼 건데 그럼 그것도 돈 줄 때는 원천징수 얼마 빼고 줬다 나올 거예요. 그 뺀 건 전부 다 예수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금. 그리고 납부할 때 그 예수금 지우면서 돈 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죠.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 부가가치세 그 이론도 다음 주에 저와 같이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아요. 자, 매출을 해요. 매출할 때 자, 우리가 제품 매출 100만 원을 하면 100만 원을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월 1일 날 팔았어요. 2월 1일 날. 그럼 부가가치세법은 내가 파는 이 물건 가격의 10%를 거래 징수해 달라고 해요. 너 100만 원에 팔았니? 그럼 10만 원까지 해서 110만 원 받아서 너 100만 원 가지고 10만 원은 세무서에 달래요. 그 10만 원 또 대신 받아서 주는 거죠. 예수금이에요. 예수금.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1년에 4번 하잖아요. 그래서 빈번하니까 개정과목 이름을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개정과목으로 얘를 별도로 만든 거예요. 예수금인데 부가가치세 예수금. 내 돈 아니고 대신 받아내는 건데 나는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10만 원까지 같이 받아서 110만 원으로 받아서 10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금 110만 원을 이렇게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또 원재료를 매입을 해요.
자, 3월 1일 날 원재료를 샀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원재료를 사는데 이 원재료가 60만 원짜리예요. 그럼 나한테 물건 파는 사람도 저게 과세품이면 10%를 나한테 받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소비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들어서 팔려고 사오면 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거예요. 이 제도는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다. 흔히 여러분들 회사에서 매입세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매입세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돌려받을 세금이에요. 그래서 내 돈이에요.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줬다가 돌려받는 거야. 그걸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요. 그럼 6만 원을 주고 그리고 나는 이 돈 66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럼 나는 10만 원은 받아서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고 6만 원은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4만 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 4만 원 내는 거 정리해 가지고 신고하고 내는 게 부가가치 신고예요. 내가 쭉 사가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예정 신고 때 이렇게 두 개 거래만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3월 31일 날 이제 얘네들을 정리를 해요. 정리를 부가세 예수금만 다 모으고 부가세 대급금만 다 모아서 얘는 유동부채고 얘는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장부에 안 없어지고 있어요. 자기 자리에 모여서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해 가지고 이거 차이 나는 만큼 매출세액 많으면 내고 매입세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리한다라는 건 서로 반대로 뒤집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이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다 6만 원 이렇게 정리해서 장부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금액을 전부 다 상계해서 없애버려요. 그럼 이제 이 4만 원만 낼 건데 이 4만 원을 다음 달 25일 날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3월 31일 날에는 이번 신고 기간 거를 정리하는 거고 마지막 날에 이날 것까지. 그래서 이때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4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뒀다가 다음 달 25일 날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납부하면서 내 부가가치세 현금으로 4만 원을 내고 얘는 이제 미지급 세금이다 4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원리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 질문할 때도 있고 이건 어려운 거 이건 어렵지 않는 거죠. 이거 확인해서 지우고 내면 끝이에요. 그럼 끝인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이상하게 꼭 12월 31일 날 정리시켰던 이거고 아니면 25일 날이면 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세무이급 가면 더 많이 나와요. 이상 회계일급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틀려서 그런지 세무이급에도 또 많이 내더라고. 근데 세무이급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험 챕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점표에서도 한번 쓰는 걸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자,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원칙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써요. 시험에서는 낮은 금액으로 상계시켜 놓고 납부할 때 예수금 그냥 바로 지워버리는데 우리 원칙은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잡아두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기업의 세금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까지 좌우와 같이 쭉 봤고, 자, 이 다음은 볼게. 우리 248페이지가 있는데, 자, 248페이지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빠른데 우리 식사하고